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어제 저녁이죠. 저 멀리 스웨덴 할리먼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에 한국 작가 한강한테 돌아갔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 2000년 노벨 평화상이죠.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한강 작가한테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토마토 조사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실시가 됩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이긴 한데요. 목요일 원래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이 수요일 날 휴일이 있어서 금요일 오늘 이번 주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론조사 이야기 전에 오늘도 뉴스토마토에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사는 오늘 내용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공천 개입 이 부분입니다. 두 지자체, 광역지자체입니다. 경남 또 강원 지사인데요. 공천에 명태균 씨가 끼어들었다. 또 그 배경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다. 예. 자, 기사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쇼미더민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부터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 6월 1일에 펼쳐진 지방선거 시점에 있었던 이 정황을 미리 포착을 해서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지사, 경남도지사인 박완수 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지사의 당선에 명태균 씨가 관여를 했다는 건데 그 뒷배는 역시 김건희 여사로 추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만났다라는 그런 그렇죠? 정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토마토 보도에서는 알파벳 EC로 알려진 강혜경 씨의 진술을 포함해서 여러 정황 진술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와 함께 만나러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걸 명태균 씨가 찍어줬다는 거예요. 아, 찍었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개와 함께 박완수 당시 지사가 당시 의원이었겠죠. 당시 후보가 찍었던 사진이 있다. 이제 이거를 명태균 씨가 주변에 많이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런 진술이 있고 또 그리고 익명을 전제로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이 박완수 후보가 보고 나서 굉장히 또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담겨 있어서 이게 그렇죠?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박완수 경남지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당시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갔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일찍이 보도가 있었던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이 경남지사가 꿈이었던 걸로 이미 여의도 정가에 알려져 있던 사람이고 이미 이
6일 지방선거 한참 전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경남도지사에 도전할 거라는 이 포부를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드루킹 사건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하필이면 대선 직후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당 쪽에서 만약에 유리한 지역에 유리한 인물을 또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당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한홍이 또 친윤계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거를 그렇다면 누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역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러 정황들이 담겨 있는 보도가 일단 있고요. 강원도지사까지 함께 지금 예,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저 김민아 평론가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지금 경남지사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남지사 지금 박한수 지사인데 박한수 지사가 누른 사람이 윤한홍. 윤한홍 뭐 원조 윤핵관,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한홍을 누른 사람이 박한수인데 박한수가 명태균 씨의 어떤 조언을 받고 또 뒤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윤한홍조차 누르면서 신뢰했다. 이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아는 거 좀 있습니까? 궁금했어요. 뭐길래? 저한테 아는 게 있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 토마토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단독이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쁘지 있는 것 않습니다. 같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이전에는 지금 여기 기사에도 일부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경남 지역에서 이제 윤한홍 의원 측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거는 경남 지역에서 일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지만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맥락들을 보면 화려하게 부활하는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탄생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은 같은 또 이 본관이 같다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하고 또 친분을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과정에 또 명태균 씨 소개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또 있는 거고 네. 코드가 맞는 게 있는 거고 코드가 맞고. 네, 예. 등등의 제 코드가 맞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윤한홍 의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의 꿈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는 그것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러한 의향이 이제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윤한홍 의원이 이 명태균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도 나오고 네.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냐라고 했다는 말은 고 대통령실 그쵸? 그것도 있죠, 사실은. 사실 어제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예. 그 보도를 보고 나서도 사실은 이 구도에 대해서 예. 그 이전에 이미 좀 일부 이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퍼즐이 맞는구나. 네. 사실은 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를 사실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를 쭉 따라오셨으면은 야 이게 퍼즐이 잘 맞는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2022년에 이 6월달에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공천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해서 대답을 받아냈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얘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 자료가 있죠. 그렇죠. 보도가 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같이 끼워 넣어서 이 배경을 지금 이해를 해보면 그 당시에 박완수 지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창원의장의 보궐선거에 좀 출마를 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박완수 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경남지사가 아니니까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하고 싶다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즉 팀 명태균에는 박완수 지사, 김영선 전 의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적하는 경쟁팀에 팀 윤한홍이 있는 것인데 팀 윤한홍에는 윤한홍 의원이 이제 있는 것이고 경남지사를 이 기사에 의하면은 네.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박한수 지사랑 결혼해야 되는 이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창원 의창에는 자신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 후배입니까 선배입니까? 선배 1년 선배 김종양. 그렇죠. 김종양 의원을 또 밀고 싶은 요 마음이 있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김종양 의원을 밀고 싶은데 네. 요 마음이 있어서 팀 윤한홍에는 이분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둘이 대립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거네요. 겨루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것을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팀 명태균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죠. 그럼 요 퍼즐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공천을 했고 누가 공천에 개입을 했고 어떻게 정리됐는가가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보도가 국면이군요.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할 때 하나하나만 보면 다 맞네요.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이라는 게 밑그림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네. 퍼즐에 밑그림이 쭉 있고 그 밑그림의 퍼즐 조각을 놓아가면서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퍼즐을 놓아가면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게 맞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고 보도가 하나하나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퍼즐 맞추기처럼 해보면 대부분 그림이 다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의 지자체가 강원입니다. 김진태 지사.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원래 컷오프인데 그 공간이 결정을 뒤집으면서도 기사 회생하는데도 명태균 씨가 도움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좀 잘 따라가 보시면 예. 강원지사 후보로는 실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후보 시절에 합을 맞췄던 황상무 씨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강원도지사로 유력히 또 거론됐었고 김진태 당시 후보는 컷오프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시점에 실제 집회가 그 1인 시위를 하게 돼서 이준석 현 대표가 당시 대표가 찾아가서 이불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네. 장면들도 이 보도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강원도지사 후보의 경선 과정에 어떻게 이거를 참여하게 됐는지가 컷오프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의문이 뒤따랐었는데 역시 이거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뒷배가 의심된다라는 그 익명 관계자의 진술이 나옵니다. 원래는 황상무였는데 이게 뒤집어진 배경에는 명태균이 있고 명태균이 이거를 뒤집게 된 또 배경의 그 힘의 작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와 있고요. 이 김진태 지사 컷오프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됐다라고 이 또 다른 관계자의 진술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단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보면 황상무와 이 실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광재 후보와 이렇게 이 어떤 대결을 맞춰보면 네. 항상 황상무 후보가 뒤로 밀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김진태 후보를 넣으면 좀 더 앞서간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김진태 후보를 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함께 뒤따르니까 예.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됐던 측면이 있고 공관위에서 이런 자신이 어떤 이 김진태 후보가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그 현 대표의 진술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인가? 역시 김건희라는 힘의 원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던 설이 지금 또 확인이 되는 그런 대목이어서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와 관련된 어떤 종용이 있었고 그 종용을 당시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에 전화를 해서 이 경선 내용이 컷오프가 번복이 되고 다시 이 김진태 지사가 합류를 하게 되고 네. 그 경선 결과로 김진태 후보가 다시 확정이 되는 아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금 이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건이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가 지금 좀 전에까지만 해도 누구랑 친하냐, 누가 소개했냐 이렇게 뭔가 좀 흐름이 바뀔 듯한 느낌으로 됐는데 사실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리면 공천 개입이 핵심입니다. 아, 그 시작은 2022년도 재보궐선거, 또 2024년도 7불사 이 얘기도 했었고요. 세비를 반띵하는 얘기도
단독 보도를 했죠. 여론 조작 혁신에 있었던 게 아니냐도 뉴스토마토에 보도했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또 그 맥락에서 그렇다면 2022년도 지방선거도 개입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남하고 강원지사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어쩌면 좀 흐름이 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거 만약에 김진태 지사가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보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상무 전 수석 하면은 네. 우리가 지난번에 회칼테러 아유, 얘기 그래서요. 그 얘기 맞습니다. 예. MBC 잘 들어 그 말씀하신 분 네. 지금 뭐 KBS의 다른 채널에 뭐 갑자기 뭘 진행을 숨어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진행하면은 우리도 할 말 많은데 네. 뭐 아무튼간에 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분 아닙니까? 매우 아끼는 분이죠. 매우 아끼는 분이에요. 최측근 네. 있죠 예전에. 예. 그러니까 이분 매우 아끼는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좀 이렇게 밀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는 김진태 이 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컷오프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밀려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요런 얘기 이런 이제 이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된 거냐 명태균 씨가 뒤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관철을 하고 실제로 공천 개입을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네. 또 보수 쪽에 이제 다른 평론가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공천할 때 이준석 대표는 허수아비였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나 힘이 없었다. 그렇죠. 뭐 힘이 없었다. 윤리위 뭐 네.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지금 기사에 보면은 네. 그 당시에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이 강했다는 거잖아요. 기사에 네. 보면은 황상무 전 수석을 갖다가 상대 후보랑 붙여보면은 무조건 지는 걸로 나오고 네. 김진태 지사를 상대로 붙여보면은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거의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도 황상무 전 수석을 고집을 하는 과정에 이준석 대표 측이 오히려 우리가 탄핵의 강도 건너자고 그랬는데 김진태 지사가 이 태극기 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네. 경쟁력만 따져가지고 공천 줬으면 좋겠어요. 정진석 공관위원장 쪽에 얘기를 했다는데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묘지부동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준석 의원 측이 직접 그 당시에 막 주장했던 바 중에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용산하고 통해가지고 공천 관련해서 주부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본인이 또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구도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의 결정이라는 거는 용산하고 통하는 결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원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지부동하던 이 무조건 강원도지사는 황상무인데. 황상무야라는 게 갑자기 그럼 김진태로 하자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 바뀌는 배경에 우리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의하면은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충성맹세. 관계가 생겼고 그 관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맹세를 하게 되면서 네. 일종의 로열티를 획득한 것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모든 관계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황상무 전 수석과의 그 좋은 관계도 누를 만큼의 파워가 김건희, 명태균 두 사람 간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양해가 있으면은 작동 거죠. 가능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앞서 경남도지사 관련해서도 윤한홍 의원 아까 말씀하셨죠. 셉니다. 이거는.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4천왕. 윤핵관 4천왕 중에 한 명이 예. 접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작동하는 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인 거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제가 보너스로 하나 그냥 뭐 정황 뭐죠?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요. 대단한 네. 얘기 아니고 보너스로 그냥 그 예. 이후의 뉴스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리면 이게 파장이 그래서 어제 한국일보 보도 보면 그래서 윤한홍 의원한테 물어봐요 기자가 그 당시에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명태균 씨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데 누구한테 주장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얘기했다. 이철규, 정점식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한테도 내가 경고를 다 했다. 다 윤핵관들 윤핵관들이네요. 아닙니까? 예. 근데 윤핵관 이름 중에 한 사람 나와야 될 이름이 안 나와요. 장제원. 향전 의원 이름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죠? 나는 윤핵관
중에 그 이름은 왜 안 나왔는가 상당히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 경고를 안 한 겁니까? 경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경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한번 묻고 싶고 예. 실제로 이게 8월 달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내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원내대표 선거가 기억해 보시면 주호영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 둘이 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 윤핵관이 분열을 합니다. 아, 왜 분열을 했을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흐름이 네.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여파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윤핵관의 분화까지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도 거예요. 이거 보너스 예, 이제 정리해줘요. 우리 토마토 지금 아, 여론조사를 해야 돼서. 민심 가야 자, 되죠. 보너스 해주시죠. 지금 여론조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너스 해주세요. 저도 이게 예. 정말 이 보도 보고 놀란 게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아주 오래 전에 저도 이 황상무, 김진태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 김진태로 결론이 흐르고 나서 한참 뒤에 있다가 그런 설을 듣습니다. 실제 김진태 지사가 요건 이제 그때 당시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보도로 네. 확인될 수 없었던 풍문이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인데 김진태 지사가 뭐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이 어떤 컷오프 결과를 뒤집었다더라 이런 설이 있었는데 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가 명태균에 따르면 내가 명태균한테 들었는데 자신이 김진태한테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고 김진태가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렇죠. 충성맹세.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진석을 들들 볶고 경선으로 번복됐다. 바뀐 것이다. 아, 이게 이제 확인되는 단계라서 일단 놀랍고요. 그리고 네. 재밌는 거는 그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뭐 빅4, 4대 천왕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우리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인사청문회 했던 그 당시 야당에서 가장 날카로웠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태와 장제원이거든요. 두 사람. 근데 김진태 후보가 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뭔가 윤석열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다라는 그 측면에서 컷오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또 되살아나는 과정에 아하. 김건희 여사가 작용했다면 그것도 재밌는 일이고 장제원 의원은 원래 좀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정치라는 것은 진짜 생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만 짧게만 첨언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실현시키고 나서 명태균 씨가 세비 반띵하러 갔죠. 지금 그러면 공천 실현시킨 사람 경남도지사랑 강원도지사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했을까는 조금 저는 궁금하다. 요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몇 명 사실 더 있긴 한데 더 있을 수 있겠죠. 윤한홍 의원 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저격을 했지만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돈 미수금 네, 뭐 돈 관련된 얘기를 얘기를 했죠. 또 언급하는 거 네. 보니까 저는 지금 언급되는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다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실이나 관련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얘기만 하면 네가 더 조사받을 거다. 돈이나 좀 갚아라. 등등의 명태균 씨의 SNS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또 어떻게 퍼질지 오늘 단독은 이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못다한 또 오늘 국정평가라든지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나왔습니다. 박영세 에디터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부정적 평가가 73.6% 나왔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조사로는 최고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5.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8.3%고요. 긍정적 평가가 24.4%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거는 매우 잘한다가 13%,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4%이고요. 표집 정치 성향 보면 자신을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보수가 267명, 중도가 419명, 진보가 318명의 응답층이 있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주에 타 조사도 함께 비교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경우가 27.9%가 긍정이고요. 부정이 68.1%. 여기서는 리얼미터 조사는 최저치를 찍은 게 2주 연속 지금 20%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 월요일에 리얼미터는 25.8%가 이 해당 조사에선 최저치였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 MBS 전국 지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 평가가 24%, 부정 평가가 66%로 집계됐는데 MBS 전국 지표 조사 결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측면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국정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여론조사 추세가 국정 지지도가 좀 최저치를 경신한다든지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좀 보시면 토마토의 여론조사상 이전까지 한 30%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24%라면 가장 최저입니다. 자, 이 최저인 것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가 나온 건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설명이 무슨 좋은 일이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만 잔뜩 늘어나고 대한민국 거의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 그렇지만은 거의 거의 명태균 씨 열풍입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뭐 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명태균 이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처음에는 명태균 씨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쉬쉬했거든요. 사실 네. 여당 사람들이 맞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눌러가면서 쉬쉬했는데 이제는 서로 떠넘기게 하는 국면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신들이 데려왔잖아. 이랬더니 또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이 손들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쪽 사람이잖아. 뭐 이런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늘 말씀드리죠. 이게 30%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지지층이 서로 분열하는 것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된다. 이 지지층이 분열하고 뭐 이런 사안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이 하방 압력이 되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재의결 국면에서 부결이 됐지만 네.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4표가 나왔고 4표 정도. 이것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계속 하락세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아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용산이 계속 이 한동훈 대표 독대는 없어. 한동훈 대표 나는 아예 겸상을 안 할 거야. 이런 태도인데 갑자기 편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만난다고 얘기를 했죠. 더 선거 이상은 이 하방 압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독대를 하겠습니다. 태도의 변화를 일단은 내비쳤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일단 추가적인 이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만나는 시점이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이지 이후예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냐의 조건, 그다음에 만나서 과연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조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기소까지 그 얘기하고 얘기를 하냐 마냐. 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이게 늦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시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얘기되느냐, 그다음에 결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는 다 꺼내놨는데 합의는 별거 없는 이런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알았어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그래도 보수 유권자층이 그래도 균열이 일어났던 게 좀 봉합이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깨지느냐가 이제 이게 바뀔 텐데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이다. 약간 낮아진 게 약간 이제 요렇게 좀 떠받쳐진 상태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예. 일반 상식적인 접근으로 보면 대통령이 실제 그런 뭐 독대를 허용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신경 써서 전광판에 있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네. 저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을 보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흔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난 게 이거 냉수 마찰을 한번 하시거나 이거 주변에서 누가 좀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이 현실 상황 인식이나 판단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면 지지도는 더 추락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개혁의 장애가 되는 게 여소야대 정국이거나 야당이 발목을 잡거나 이게 아니고요. 개혁의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이런 뭐랄까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아집과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 이후에도 추석 이후에도 아무튼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정 지도가 깎이는 것이지 이제 이쯤 되면은 좀 전광판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여론 숫자도 보지 않으시면 이거 정치 어렵죠. 자, 근데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만난다라기보다는 네.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월 내내 이제 김건희 국감 요렇게 하고 나서 네. 11월 달에 특검법도 낼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법도 내면 그게 돌아왔을 때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봐야 전광판을 돼요. 안 본단 말입니다. 전혀 보지 않는다. 안 보시는데 예. 전광판을 안 보시는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사님을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진심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내표 이탈표 말씀드렸죠. 내표가 추가로 이탈을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 평론가니까 사실 지금 좀 자신이 없는 단계로 왔다 이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렇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의 다변화와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추측을 하고 본인도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이다? 차원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이게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어딘지 있는지 물어봤는데, 야, 이 결과도 좀 놀랍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6.3%고요. 국민의힘이 26%입니다. 조국혁신당 9.5%, 개혁신당이 3.9%, 진보당이 1.5%,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9.6%, 이제 그 외 다른 정당이 2.7%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게 다른 조사도 좀 저희가 참고해서 보면 리얼미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의 간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있는 게 좀 오래됐고요. 지난 8월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앞서 있는 상황이고 MBS 전국 지표조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수치인데 네. 오랜 기간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를 앞서다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 봤어요. 역전 예, 예. MBS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토마토, 뭐 리얼미터, MBS 이제 뭐 이번 주는 갤럽이 쉽니다만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갤럽 내다 나오겠죠? 본다면 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전반적인 흐름이자 또 굳혀가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당과 야당의 어떤 지지율 간극이 벌어지거나 민주당이 좀 더 앞서가는 결과, 역전하는 결과들이 다양한 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20%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아요. 9.5%포인트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네. 흐름에다가 지금 이러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네. 정당 지지율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위험한 신호인 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재보궐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 선거를 5일 앞에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예. 전국적 내일부터 단위의 내일부터. 예. 전국적 단위의 뭐 그런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선거 앞두고 막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효과를 이제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지지율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예.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거는 지지층 내 균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민의힘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지지자들이. 얘기하기 그래서 어렵다.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거. 물론 지지 자체를 안 하는 그러한 것에 더해서 네. 지지를 내가 심정적으로는 아직 거두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응답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일 수 있어서 그거에 플러스 돼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네. 그러면 여론조사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이 선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지금 어려운 어떤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보인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재보궐 또 5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4개 지방 재보궐선거 예측 좀 해보시죠. 제일 어려운 뭐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을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반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예측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자체가 이제 그 뭐 지역구는 총선에 비하면 당연히 작고 미니 선거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간 평가 성격이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은 저희 민심 코너니까 타 여론조사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남 영광 군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따돌리고 깜짝 1위를 하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실제 조사가 일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보당이 또 반짝 두각을 드러냈으니까 지금 추격세가 매섭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3파전이니까요. 네. 곡성 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우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추격이 이것도 무서운 상황이고 그렇죠. 부산 금정구가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데요. 이 지역에는 그 김경지 후보가 최근 조사를 보니까 45.8%, 42.3%,
김경지 후보가 좀 앞서 있습니다. 네. 이게 다만 이게 4.4%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 조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조사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에브리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서 뉴스피릿에 의뢰한 의뢰를 받아서 네. 조사한 결과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강화 군수는 좀 이게 보수의 철옹성이고 명불허전 보수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는 결과가 뒤집히기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금정구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런 조사들을 토대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예상 조사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혜 평론가도 짧게 한번 몇 대 몇 그냥 짚어주십시오. 몇 대 마무리해야 몇? 됩니다. 더 어려운데. 이거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아유 뭐 제가 뭐 예측이니까요. 뭐 틀린다고 근데 뭐 욕하지 않습니다. 뭐 예. 지금 이제 전남 영광 경우에는 네.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진보당, 조국혁신당 다 상당히 막강한 상황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조직이 결국 마지막에 좀 결집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 아슬아슬하게 민주당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길 하고 것이다. 예. 곡성도 뭐 민주당이 이제 그렇죠. 가져갈 것 같고 근데 강화의 경우에는 거긴 뭐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지만 한동훈 대표 완전히 그러면 강화에서 지 엄청난 코너에 몰리는 거고 예. 무소속으로 왜 나왔냐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방치했냐 이럴 거고 부산금정의 경우에도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르포 기사들이 나오던데 서울로 치면은 거의 이제 강남 서초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예.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는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야당의 성과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만약 거기가 뒤집힌다 만약에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한테 엄청난 타격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손에 땀을 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누리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저번에 저희가 확인했지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네. 없고 금정구청장은 민주당이 딱 한 번 돼본 지역이니까 뭐 부산의 강남이라고 표현해도 뭐 적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재보궐 사전 투표부터 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이슈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보면 또 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익숙한 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여러 작품 나오고 있습니다. 편한 인상, 또 친근감 있는 연기로 이 얼굴을 알린 안세아 씨, 배우 안세아 씨인데 소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학폭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요. 안세아 씨가 뭐 저 인상도 좋으시고 여러 네. 가지 연기도 감수 연기도 맞습니다. 잘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뭐 팩트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학폭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9월 9일 날입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세아 씨의 중계 동창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 네. 물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요로 원하지 않는 싸움도 했고 뭐 이렇게 좀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현직 교사라고 네. 하는 교사가. 안세아 씨의 동문이라고 하는 거 이 주장을 그러니까 입증하는 형태로 얘기됐습니다. 네. 학교에서 모르는 뭐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다. 그래서 무서워 피해 다니고 뭐 그랬다라고 했는데 안세아 씨의 소속사에서는 바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들어갔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학폭 의혹이 이제 일자 이게 사실 허위 사실, 뭐 사실 무근 이러면서 법적 대응, 명예훼손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 글 쓴 사람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 소속사에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런 일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허위사실에 유포에 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실제로는 이제 조사도 안세아 씨도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전 안세아 씨 글이긴 한데 최근에 이 모교인 그 창원의 모 중학교에 동창생들의 인터뷰가 영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뭐 진실 공방이었는데 JTBC의 유튜브 채널 뉴스페이스에서 네. 여기에 이제 안세아 씨 동창이 인터뷰가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강원 이제 그 창원의 모 중학교의 동창들 인터뷰가 3명이 한 거예요. 3명이요. 한 명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안세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뭐 학교 앞에 공동묘지로 해서 이유 없이 때리고 금품도 갈취하고 네. 그래서 안세아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 공포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네. 사실 조금 잊혀질 것 같은 게 다시 좀 점화되는 어떤 형태였었습니다. 아니 그럼 동창생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짜고 거짓말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심각한 거죠. 만약에 그렇죠. 세 명이서 짜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의적이고 심각한 고의적인 거니까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이들의 주장은 이 안세아 씨 학폭이 사실이고 상당히 지능적이고 상당히 안세아라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동창들의 추가 폭로 같은 것도 예고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절대 진실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학폭 사건들 보면 결국은 피해자들의 얘기들이 뭐 과장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2명, 3명, 4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저도 하는데요.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서 예. 쭉 한번 같이 이제 맥락을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가 반박하는 것과 뭐 그 중에는 이제 안세아 씨를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있겠죠. 또 반대로 이제 뭐 사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거 없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안세아 씨가 조금 불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침묵하면서 이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직접 자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아 씨. 베프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장으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여기 또 보시는 나오는 것처럼 거죠. 예. 심려 일단 먼저 팬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고 허위 인터뷰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본인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이 허위 사실인데 그걸로 뭐 가짜 사과까지 하고 싶질 않다. 예. 뭐 당당히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 두 번째 줄에 좀 전 거 다시 띄워주시면요. 예, 다시 좀 한번 띄워주시죠.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인한 허위 내용.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억을 왜곡한다는 것은 이게 역으로 하면 뭐냐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 다르게 아닙니까? 해석했다. 왜곡했다. 그러죠. 우리 저기 법률가시니 법률가시니까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저게 눈에 띄네요. 예. 왜곡된 기억. 왜냐하면 예. 법률가시니까 이제 네. 실제로 이 허위 사실은 판단할 때는 네. 이렇게 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법정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언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에헤. 그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세아 씨를 옹호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물어봤더니 안세아는 착하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세아 씨가 어떤 학폭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판단은 이 그 피해자들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알 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실제 것은 피해자들이 한 얘기 또 다, 그러니까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요거는 명확히 해야 되고 저는 뭐 안세아 씨가 실제로 학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네. 그런 맥락은 한번 짚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학폭 연루 의혹이 밝혀지니까 또 학폭 주의보가 업계에 지금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폭이라는 게 사실 이게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글쎄 검증이면 말입니다. 됩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에서도 네. 이게 이렇게 뜬금없이 당하면은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투자까지 다 받아놨는데 학폭으로 주인공 하차하면 그 손해 어떻게 그러니까요. 감당합니까? 이제 네. 아시다시피 조병규 씨, 지수 씨, 송하윤 씨, 박혜수 씨, 김희열아 씨, 이 뭐 잔나비의 유영현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학폭 폭로로 중단했다가 뭐 탈퇴로 이어졌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전종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아니다라고 다시 맞습니다. 돌아왔지만은 네.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네. 이거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러니까 해결이 이게 그 진실이 예전 거를 다 밝히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거 또 잘못된 배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타격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소위 말하는 꼬꾸라지면은 네. 아닙니다라고 다시 하면 그때는 써주나요? 안 써주죠. 안 써주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저기 인기가 있을 때 뭔가 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은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그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네. 만약에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떤 배우의 반대되는 어떤 팬클럽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팬들이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연예인 얘기긴 합니다. 이번 좀 다른 아이돌의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뉴진스, 최고의 걸그룹이죠. 네. 이 멤버 중에 하나, 그 한희 씨입니다. 한희 씨가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감에 지금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면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뭐 아시다시피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뉴진스 소속사가 어도어입니다. 어도어죠, 어도어. 어도어가 원래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대표였었는데 김주영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예. 근데 김주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방시혁 회장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이사와 방시혁 씨가 사실은 맞서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어도어의 내부에 있는 방시혁 쪽 사람인 김주영 사람의 거기에 관련된 매니저가 일부가 저기 뉴진스의 멤버들을 무시해. 야, 너희들 무시해. 얘들 무시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어도의 다른 레이블에 있는 그 아이돌 다른 멤버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무시해. 야, 너희들 무시해. 예, 저 사람 무시해. 선배로 여기지도 마. 쟤들 이런 무시해.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대놓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네. 들리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인식 주장이고 더욱또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괴롭힘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CCTV 영상 일부가 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한희 씨의 주장인데 그걸 뭐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밝힐 수 있는 거는 CCTV인데 그 녹음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얘기된 건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의 모친들, 어머니들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그 CCTV가 일부만 남겨도 일부 삭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게 맞서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어도의 그쪽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이걸 뭐 삭제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매니진 씨나 뉴진스 멤버의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게 출석해서 어도 대표는 증인이고 한희 씨는 참고인이었다라고 하는데 뭘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굳이 이게
꼭 국감에서까지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네. 국회의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흔히 이슈가 말하는 되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예. 하는 것에서는 조금 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 K-팝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권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조금 접근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입증하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노출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네. 방시혁 회장과 미진 대표 사이의 문제 이게 이제 한국의 엔터 산업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본질적인 것과 요거 좀 붙여갖고 같이 얘기가 되면 예. 파장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만약에 이 아이돌 따돌림도 있지만 우리 한류 이 그룹 부분 아이돌 그룹하고 같이 합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국감 부분 일단은 한희 씨가 본인 어제 보니까 SNS에 지난 보니까 나간다. 내가 당당하게 예.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되면 이거는 크게 이슈가 또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면 뭐 취재진들 엄청 몰리고 엄청 뭐 몰리겠네요. 국회 한노위. 예.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남자 연예인이 그 국회에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인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카메라 바깥에서 아유,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네. 그래도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중요한 거는 예. 흔히 말 우리나라 K 엔터 산업이 그래도 건전하게 발전 성장하고 있는가를 일단 확인하고 네.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좀 개선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 엔터 산업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배포의 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 다른 방송도 계속 보고 있는데 간신 얘기는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신에서 모략 쪽으로 주제를 옮겨가는데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또 모략책을 모략책을 내고 있습니까? 간신이 하는 게 모략이잖아요. 충신이 모략을 하진 않잖아요. 충신도 모략을 합니다. 아 합니까? 예. 모자가 그 모략이 좀 나쁜 게 아닙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손자병법이 모략책입니다. 그게 저기 예. 벌 그 교가 제일 우선 네. 전략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친구 관계를 끊어놔라.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벌모. 네. 상대방의 음모, 모략을 분쇄해라. 모략을 분쇄해라. 나중에 제일 하책이 뭐냐 하면 벌병. 그러니까 군사를 공격하라. 그게 가장 나쁜 거네. 이게 가장 하책이고 그 전에 벌교와 벌모를 해라. 이래서 이제 모략에 관한 건데
모략책이 또 떼가지러 왔어요. 이것도 김영수 교수가 번역한 거예요. 모략을 또 우리 또 연결해서 또 짚어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모략이 하나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내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강력단체당 강원도지사 또 경남지사에서 그때 그 지사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이 돼 있고 뒷배경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핵심 내용 중에 이런 게 보여요.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네. 애시당초 컷오프 됐다고. 컷오프. 예. 예. 컷오프 된 이유가 5.18 망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때문에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취재한 건 뭐냐면 컷오프 된 사람을 네. 어떻게 살렸냐. 여론조사로 살렸다. 그 여론조사에 당시 KBS 저 황상무 네. 얼마 전에 그 회칼 그렇죠. 발언으로 해가지고 잘린 사람이죠. 문제가 돼서. 예, 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내면 이광재 후보하고 이게 박빙승부인데 네. 김진태를 내보내면 너끈하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10% 이상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저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가지고 김진태를 살렸다. 네. 그랬는데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네.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 양반은 김진태를 컷오프했다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아하. 김진태를 다시 끼워 넣어서 그래서 결국 강원도지사로 지금 오게 됐는데 네. 여기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했다. 예.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핵심은. 예. 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경남지사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남도지사는 예. 원래 윤한홍 의원이 예. 삼선 의원에다가 본인이 일단 경남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을 옛날부터 했고. 자기는 도지사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윤한홍. 예. 예, 그런데 이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박완수 경남 지금 지사죠. 네. 여기를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결국은 도지사로 만들게 된. 네. 예, 요 부분까지도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는데 그 통로는 김건희다. 김건희였다. 이게 오늘 단독 보도 두 개가 핵심인데 내용이에요. 강원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그때 네. 우리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사과하고 단식했으니까 공천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컷오프가 원래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컷오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컷오프 한 거를 단식하고 사과한다고 될 리냐? 5.18? 그러니까 떼쓰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 5.18 얘기는. 얘기 김진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이상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제 5.18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망언 상민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종명, 그다음에 김순례, 여자 의원님. 예, 그다음에 김진태. 그런데 김진태 저 지사를 빼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결정타가 5.18이에요. 5.18. 이거는 저기 당에서 제명 사유입니다.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고 네. 김진태 씨는 이 5.18 망언을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만원을 존경한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저 주장을 추종해 버리니까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때 이준석 대표가 광주 찾아가고 참배하고 왜 그 기억나십니까? 그 망월동 묘의 묘비를 네. 손수건으로 일일이 맞습니다. 닦고 또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비대위원장도 가고 이래서 이제 겨우 그 어떤 그 서진 일정 네. 정도 호남과의 통합 정신을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망언 상민방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됐다. 네. 그런데 김진태가 제일 세게 말했거든. 그런데 이런 자를 강원지사에 그 공천을 한다 그러면 원래 컷오프 된 거를 다시 했다. 그러니까 오늘 번복한 보도는 거죠. 그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약간 중계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게 컷오프가 번복되고 경선을 하면서 뭐 경선을 하면 김진태가 인지도가 더 높으니까 더 높고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고 그러니까요. 춘천 여러 가지로 지역구 뭐 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기사회생한 것이 오늘 단독 보도의 주된 내용이고 참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도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 경남지사 박완수 얘기. 씨는 예. 그때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네. 박완수 씨하고 네. 그때는 이제 뭐 의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출마 준비자를 김영선 씨. 예. 예. 그랬는데 박완수와 함께 아크로비스탈 방문했다. 박완수하고 명태균 씨가 요거는 엊그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하고 뭐 왔다, 당직자하고 왔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완수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야 뉴스토마토가 그때 방문은 예.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하고 뭐고가 아니고 저기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분 이미 알았고 네. 이때는 거꾸로 박완수를 경남지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탈 찾아간 거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맥락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거로 다른 거죠. 명태균 그렇습니다. 씨가 데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 박완수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윤한홍을 주저앉혔다. 이것도 엄청나게 센 이미지. 왜냐하면 윤한홍은 우리가 4대 천왕. 윤핵관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야, 거기에다가 이제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나니까 이번엔 이주영 의원이 당내 네. 경선이 붙었는데 예. 이걸 더블 스코어 차이로 가볍게 눌러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가서 67%로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누르고 당선이 되죠. 예, 이렇게 당선이 됐다. 예. 근데 이 정 과정에 명시가 개입됐다. 모든 과정에. 네. 그러니까 이때도 무기는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노종면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국민의힘 그 57만 명의 당원? 권리당원 네. 명단을 명태균 씨가 입수해서 계속 여론조사에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여론 조작 아닌가요? 그거 많이 한다면. 글쎄, 많이 맞다면. 일단 넘어간 것 자체가 의문이고요. 예. 이렇게 돼서 그 계속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걸 갖고 대통령 부부한테 들이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를 바꿔치기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들어 왔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후속 보도도 예상이 아니,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2022년도 재보궐선거 그래요. 2024년 총선에 했으면 당연히 지방선거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오늘 2개가 나왔으면 다른 지역구도 지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터질 대기자가 있죠. 어디입니까? 서울시장이죠. 아,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 와, 그거는 오세훈 시장. 예, 보도가 됐어요. 울었다고 와.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저 네. 명태균 씨 얘기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역할을 한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건데 예. 난 다음 후속 기사가 그거라고 봐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지금 이게 판이 또 바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는 이번 주에 대통령실을 저격하면서 예, 맞습니다. 한 달 안에 하야 탄핵하면서 현 정권을 갖다 흔들어댔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이제 분위기가 또 싸하게 바뀐 게 네. 이제는 앞으로 미래 권력을 우선 짓밟는 걸로 또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예컨대 오세훈, 홍준표 뭐 본인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표 거기에다가 뭐 김재원 네. 걸리면 다 그냥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명태균 이름만 나와도 사실하면 떨거든.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SNS를 다 보고 SNS를 다 글로 남기고 있거든 명태균 씨가. 예, 지금 전화는 두절됐고.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셉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일제히 명태균 씨하고 별 관계 아니라고 또 전부 네. 꼬리 자르기는 나서는데 네. 꼬리 자를 때마다 네. 저기 명태균 씨는 내가 까버릴까 하면서 예. 다시 올리는데 네. 주로 니들 내 돈 떼먹었잖아 아니면은 네. 내가 네가 당선된 비결을 알려줄게.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돈 얘기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한테 그 얘기 미수금 얘기를 하죠. 그래. 그리고 홍준표, 김재원 등등 그 최고 등등한테는
여론조사. 너 위험해질 수 있다. 겁을 막 주는 모양새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명태균 씨가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박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뒤에 물음표는 왜 붙여?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주어가 자기인데. 모르겠는데요. 예. 저 물음표가 어법에 안 맞잖아. 말은 잘못 쓴 것 어법에. 같으니까. 그리고 저기 윤한홍 의원한테는 한테는 지금 미수금.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예. 보시고 이렇게. 그렇지. 꼭 물음표를 붙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 양반이. 네네. 요것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우선 네. 봅시다. 요것도 마지막 김재원도 김재원 자꾸 의원 허풍쟁이라고 요것도 얘기를 또 하니까 재미있어요. 당신이 남구, 대구시장, 대구수성을 왜 떨어진지 알고는 있냐?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일 시끄러웠던 건 김재원 씨입니다. 네. 이 김재원 씨가 저 대구 수성에 보궐선거를 갔다고 다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진 건 맞아요, 저기. 갔는데 예. 저기 김재원 씨가 페북에 이상한 글을 올려요, 최고위원회. 네. 그때 수성구에 갔는데 네. 나는 갈 때 여론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자기는 1위를 확신하고 갔는데 네. 무슨 대구에 갔더니 아랍의 본사를 둔 여론조사 업체가 있대. 아랍이 본사를. 그 두바이에. 예. 그거 업체가 유령 무슨 여론조사라더니 자기가 팍팍 밀렸다. 그 배후에 명태균 네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라면은 내가 짚히는 데가 있다. 뭔가 무슨 달나라 얘기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해 김재원 씨가. 김재원 최고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 나니까 이번에는 내가 종결자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 국정감사 바쁜데 네. 이 논란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당시 대표니까요.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또 저기 포스팅을 날리는데. 예. 아니 뭐 여론조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거긴 무공천 지역이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고 그때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네. 거긴 정책적으로 무공천하기로 우리가 그렇죠. 한 거다. 네. 근데 뭔 쓸데없는 논란이냐 하고 또 올려. 네. 그러면서 이게 종결자야. 이렇게 해서 또 올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중질환 느낌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습이 웃기는 지금 게 명 씨가 한마디 하면 팔짝팔짝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해. 예를 들어서 막 그 튀김에서 막 탁탁탁 튀는 느낌이 살짝 뜨거워지니까 탁탁 그런 튀니까.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공안정국 때 난파 간첩 사건이 터지면 예. 그때 난파 간첩이 누굴 만났냐, 누구 소개로 만났냐로 난리. 그걸로 리스트가 만들어 공안정국이 쫙 되는데 그렇죠. 아니 무슨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입니까? 만났다 안 만났다 관계없다로 전부 해명하고 나서 여기에 예. 그때 그 저 난파 간첩 김동식 사건하고 전개 양상이 똑같아. 비슷해. 김동식이 만난 사람들 다 보도되고 다 난리 다 났었거든요. 난리 났었지. 그치? 강화도에 잠수정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뭐 386 누굴 만났네, 네. 뭐 김대중 총재 비설 만났네,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네. 아니 무슨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이요? 왜 접촉한 거 갖고 난리들이요? 자, 이 명태균 씨 주된 내용은 명태균 씨한테 반박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아니 모른다, 선을 긋거나 뭐 등등의 얘기인데 명태균 씨가 노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뭘 노리고 이렇게 계속 글 쓰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건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 들어온다는 걸 의식하면서 본인이.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저기 그 본인이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해서 스픽스에 나와서 얘기하고 나서 네. 그 직후에 하야 탄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때 그 직후에 바로 했군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강혜경 씨가 다 되겠다. 네. 김영선, 명태균이 나쁜 사람들이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저기 더 센 발언이 나온 게 이제 하야 탄핵. 결국은 말하죠. 약간 사법 처리하고 관련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예, 이게 사법의 시간표로 가면서 아하. 끊임없이 이제 그 용산에 대한 공갈 협박. 나 조사하지 마라, 나 구속시키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어디 저기
채무자를 찾아가서 휘발유 뿌리고 예. 우통 벗고 예. 몸에 문신 보여주면서 라이터 켜고 불 질러 마라, 불 질러 마라. 네. 이런 공갈 협박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용산이 대응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보면 이 협박이 먹혀드는 것 같다는 거야. 탄핵 얘기 정도가 나오면 야당에서 뭐 탄핵 집회만 참석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의원들. 네. 뭐 고소 고발 뭐 등등. 우리 뉴스토마토도 기억나 고발 당한 것도 있고. 저도 고발 상반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탄핵 얘기가 나오고 겁을 주고 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예. 대응을 해봤자 뭐 대응 같지 않은 대응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용산의 무대응, 네, 윤핵관의 무대응, 맞습니다. 이준석의 무대응. 대응을 하긴 하지만 정확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자기 얘기는 없으니까. 오로지 한 사람이 대응하는데 누가 대응하죠? 한동훈 대표죠. 아, 그러네요. 예. 예. 뭐 정치 브로커다, 뭐 몰입에다 하면서 저런 협작꾼한테 당하기나 하고 그러면서 자, 한동훈 대표 얘기가 뭐죠? 네. 정치의 배후에 네. 저런 어떤 정치 협작꾼이 한국 정치를 뒤에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구태 정치다. 한동훈 대표 이게 바로 구태 정치고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구태 정치 안에는 네. 용산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들어간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핵관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가 신이 났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빼고는 다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이때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오는 맞습니다. 게 한동훈 대표인데 예. 왜냐?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모른다는 거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어. 명태균 씨가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한동훈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할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네. 없기 때문에 아. 한동훈이 잘 걸렸다 씨. 그래가지고 몽땅 싸잡아서 이야. 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매일 그런 말을 하거든.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예. 그러면서 여사 얘기도 이거 돌려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야. 여사를 직접 거론 안 해도 명태균만 거론하면서 이게 바로 구태 정치야. 네. 그런데 그 구태 정치엔 다 들어가 있어. 네. 이렇게 되니까 아하. 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무릎을 치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신의 한 수 아니야? 뭐 그럼에도 뭐 크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또 아니. 독대는 얻어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 이게 예. 그 독대는 얻어낸 뭐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그게 한 바로 것이다. 내표의 교훈입니다. 아. 이번에 내표가 이탈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표에서 막자. 네. 몇 표만 더 넘어가면 너도 끝나고 나도 끝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엔 대통령실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안 독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 상임위원장 끌고 간사들 끌고 간 이후로 예. 그때부터 그럼 니들끼리 만나. 그 이후로 한동훈 대표는 독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 대통령실이 꺼낸 건데 참모들 그럼 좋은 뭐가 일단 하죠. 바뀌었느냐? 네. 그 사이에 특검 표결이 있었던 겁니다. 내표. 재의결. 네. 그러니까 내표의 교훈이 그 독대론을 끌어내리게 만든 거니까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 의지하고 무관해. 아하. 예, 이거는 별로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저번에 김대남 씨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감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사법 처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되 않지만 그러나 제3자가 사실상 관련자가 튀어나오니까 요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 우회 전략으로 일종의 쓰리 쿠션으로 때린다. 아하.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쓰리 쿠션으로 때린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행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 곧 돌아올 건데 예. 한 저기 왔을 때 다시 참석을 할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대표는 가장 쉬운 정치만 하고 있어요. 아, 언론에 인터뷰한다든가 예. 어디 가서 한마디 한다든가 그것도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정치는 다 해.
그거 못하는 정치인 없어 대한민국에. 아하. 적어도 당 대표급이.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면전에서 권력자한테 예. 완전히 상처를 다 도려내고 깨끗이 도려낸 다음에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직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없느냐가 모습. 그게 본인의 그릇이지. 아하. 또 가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민심이 안 좋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만 더 살피시면 그러니까 뭘 살펴 이러면은 아니 의료 개혁하고 여사 문제는 말입니다. 네. 일단 후퇴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방탄을 하라고 내가 보냈잖아. 이래다가 이제 얘기가 겉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별다른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의 한계 그릇은 거기까지라는 그게 거예요. 달 것이다. 예.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부부가 귀국을 합니다. 이제 순방 이제 끝나니까요. 아마 예. 주말간 이게 뭐 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뭐 하나만 보도되면 SNS나 명태균 씨 또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지금 나와서 변명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그 동남아 순방에서는 여사 리스크를 막았다는 건 일단 성공한 거예요. 네. 가는 데마다 현지 언론이 예. 김건희 여사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카자흐스탄의 성형 기사.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에 갔을 때는 뭐 백과사전식으로 그렇죠. 썼더라고. 다 나왔었죠. 체코에서는. 예, 다 나왔어요. 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네. 다 나왔습니다. 근데 동남아 언론들은 기사가 안 나왔어요. 요거 하나는 성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세안하고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원전 얘기는 그 아무 내용도 없는 건데 너무 그 성과가 부풀려졌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또 나가요. 이제 그 G20 회의가 바로 간다고 있어서 또 11월에 또 잡혔죠. 나가시거든요. 잡혀 있죠. 예,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실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별 내용 없는 정상회의를 줄줄이 박아놓음으로써 국내 정치에 대한 일종의 회피 전략 그렇게 내지는 됩니다. 거리두기 예.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게 연말 연시 분위기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국감에서도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예. 어떻게 이걸 계속 외면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쩌면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게 우선 용산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지금 답변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어떤 참모도 대책 못 세운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질 못하니까.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예. 두 번이 아니고 지금 보면 4-5번도 최소한 만난 건데 엉뚱한 저렇게 답변할 때 답변 안 한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긁어부스럼인데. 네. 근데 진상을 모른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누구나.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 문 잠궈 놓고 네. 계급장 떼고 진실이 뭡니까? 네. 이러면서 시작돼야 되는데 우선 권력자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위기라고 인정도 안 하니까 위기 관리가 될 수가 없고 위기임을 모르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꼭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안 되고 예. 이게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도 안 되지만 두 부부 사이에도 안 된다. 두 사람 관계도 지금 말 안 해. 지금 우리가 취재된 바로는 예. 서로 말 안 하는 분위기. 뭐 순방이야 같이 가지.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국내의 그 불편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뉴스에 대한 예컨대 회피심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당신 알았습니까라고 질문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연예인들이 이제 인터넷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보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 트라우마의 댓글 자체를 안 봐버리고 못 봐버리는. 저는 그런 연예인들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서 회피형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거든 사실은. 국내 언론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건 금기어가 됐다. 소통 단절이다. 그러니까 소통 단절, 컨트롤 타워 마비.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을 세우는 정무팀도 마비됐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 상황이요. 네. 그래서 뚫린다고. 그런데 명태균 씨 이런다 저런다 하고 막 당에서 이런 문제 갖고 쫓아온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멘탈, 일종의 어떤 심성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를 강력히 부인해야만 본인의 마음이 그나마 관리되는 스타일들이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말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예. 그럼 해결할 수 그리고 없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해결합니까? 지친 정진석 실장이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그 정진석 실장이 저 건강 핑계를 대고 있다. 아, 그래서 내려오겠다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비서실장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무너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산은 사실상 무너진 고장난 기계.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래 무방비 상태로 가고 예. 대신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그 민정 라인을 통한 어떤 수사권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아주 그 큰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수사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최근에 될까요, JTBC의 이게? 그 검찰 그 이종호 진술에 대해서 계속 특종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거. 사건 지금도 관련해서? 계속 나지만 예. 더 큰 충격이 있어요. 네, 뭐죠? 난 언론이 이걸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도이치모터스 더큰 관련 사건. JTBC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 큰 사건은 네, 뭐죠? 10월 7일 날 터졌거든요. 예, 대구지검에서 예. 그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성근과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어요. 정말임 저도 몰랐습니다. 공수처에는 예.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잖아. 아하.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피의자로 되고 이제 벼락같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10월 7일인데 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면은 네. 이거 막으려고 지난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로 이첩되는 거 막고 그 다음에 저 무혐의로 불송치하는데 정권이 총력을 다했어요. 걸었잖아.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지검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뜻은 이제는 더 1년간 이상 노력했던 게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갔다. 예. 결국은 그 막으려고 했던 걸 대구지검이 저 현실화해버렸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사실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언론이 조용히 지나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임성근은 저 혐의 없고 경북경찰청이 책 한 권에다라는 네. 수사 발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의혹을 제기할 국민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국정브리핑을 7월에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래서 사법 절차는 종결된 걸로 돼 있거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대구지검이 아니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검찰에서. 피의자로. 네. 검찰에서. 요 피의자라는 한마디가 예. 여태까지 대통령이 그 저 강압적으로 해온 이 저기 뭐냐 모든 흐름을 일거에 지금 깨는 거거든. 자, 그럼 검찰 수사 체계도 대통령실의 지시라든지 민정 라인의 지시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이건 거군요. 반란이죠. 반란이다. 이거는 예. 저기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이 사건 이첩한 거하고 똑같은 똑같은 충격이야. 상황이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뭐 서울에도 동부지청, 남부지청 쪽에서 네. 지금 과거에 윤석열 검사들이 네. 이제는 밖으로 말하자면 고검장 승진을 못한 네. 이런 검사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네. 서울중앙지검의 자료가 JTBC 넘어가고 이게 지금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 수사건이나 이런 걸 들고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일부 검사들이 이제는 이기는 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는 말 안 들어요. 그러기에는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만 다음 달에 또 저기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네. 또 통과시킨다고 또 발의되지 상설 특검 된다 그러지 하지.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못 맡겠다고 하지. 친한계 의원 시켜 얘기하지 이런데 저기 더 이상 사건을 묵힐 수는 없지. 네. 그러다가 했다가 나중에 같이 뒤집어 쓰겠지. 아하. 이러니까 지난 2년간
그냥 내부에서 푹푹 썩던 검찰이 네. 아 이제는 우리 식대로 가 아. 이제는 예. 아, 이제 눈치 좀 그만 보고 우리 식대로 가자. 아하. 아니 이런 게 지금 몇 건이 터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통제가 불능이다. 예, 그 고검장 몇 명 끼고 그 검찰 권력이 형성돼 있지 나머지는 네. 회색지대요. 일반 검사들은 사실은 자신의 일들을 많이 처리하죠. 그리고 어쩌면 검찰 조직이 살 거를 더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공수처까지 털렸어. 공수까지. 예. 그리고 자 검찰 이렇죠. 예. 외교부 정보 술술 셉니다. 내가 다 알기로는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밀이 제일 많이 센 데가 외교부로 예. 알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다음에 군 정보 술술 셉니다. 다 세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하나의 어떤 그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공무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부터는 법대로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네. 그리고 실제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맞습니다. 예. 우리도 적골난다. 우리가 판단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저기 가서 나중에 살든지 아니면 권력에 맹종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네. 그런 지금 판단을 거기까지 할 것이다. 올라온 거죠. 알겠습니다. 야, 상황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예? 이렇게 공직사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도 팍 전환이 됐지 그거는 이제 않습니까?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렇죠. 그냥 힘으로 엎어버린 거지만 네. 지금 이 정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새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저기 무슨 빈혈 환자만침 아하. 그 작동이 안 해, 고장 났다고 이게 네.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얘기 들으니까 좀 묵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죠. 네. 네. 다음 주도 또 관심 모략으로 또 해주십시오. 모략에 대해 제가 좀 모략, 좋은 얘기를 예.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살짝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0만 다가가고 있는데 50만 달성 기념 이벤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 신청을 하거나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50만 기념 굿즈가 지금 출시가 됐어요. 영상에 태그된 굿즈를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제 얼굴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멤버십 가입 후 시청 가능한 뉴스 인사 프라임 라이브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세계와 K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교수님 나오신 만큼 러시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이 소식도 참 놀라운데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푸틴 대통령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아서 막 기념인지요 모르겠습니다. 국영방송, 법원,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 교수님 어떤 상황인 겁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해킹을 해서 네. 러시아에서 두 번째 채널,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뭐 MBC MBC 같은? 같은 네. 채널을 공격해서 네. 온라인 방송을 아예 멈춰버렸고요. 와. 심지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에서도 지장이 있었을 정도로 네. 아주 네. 큰 그런 해킹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생일에 맞춰서 해킹 공격했다. 어떻게 먹이는 거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혹시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해킹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그 당시 네. 상황을 실제로 흘려보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현대전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얘기를 아하. 하는데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하드한 어떤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근데 뭐 솔직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킹하면 러시아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원래 네. 러시아 해킹 원래 잘하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러시아는. 네.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좋은 시점을 노려가지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원이 막 풍부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 꽉 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다면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네, 교수님. 우크라이나가 요새는 그게 두 가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러시아 무대,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폭격시키는 거. 그리고 무기 첫 번- 창고. 무기 창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예 그걸 이제 뚫리려고 그러니까 뚫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터넷 쪽에서도 있고 지금은 방송도 있는데 이건 약간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러시아 거의 50대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정보의 90% 이상이 방송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을 거의 안 써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다는 예, 거죠. 예,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하기 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예 일리가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가 그런 조치라고 얘기를 했나 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저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인터넷 통제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쵸. 러시아넷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만 통용이 돼요. 네, 그래서 외부 사이트를 막아놓고 접속을 막는다든지 중국하고 똑같이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예,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독재를 하려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인터넷 통제예요.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들을 중국이 전 세계 독재 국가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죠. 아. 예. 그 지금 말했던 것 중에 무기 창고 파괴하는 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인가요? 북한 탄약을 수십만 그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 무기 창고가 지금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요게 가장 큰 손실이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 창고가 보통 폭발을 하면은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팡 얘기가- 터질 거 네, 아닙니까, 진짜로 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고 네. 그걸 이제 북한에서 많이 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과정에서 북한군 장교가 뭐 사망을 했다 뭐 요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이제 조금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계속 덮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덮고 넘어가는 거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정가를 크게 부풀리고 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언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국민들이 당연합니다. 알려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양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러시아는 원래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전쟁 시작되자마자 바로 언론 통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예. 자, 이게 뭐 일단은 손실이 됐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언론으로 부풀린 겁니까?
뭐 우선 저는 네. 경제 전문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허황이라는 게 저도 뻔히 거짓말이라는 게 보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숫자 왜곡에 훨씬 더 왜곡일 것이다. 가까운데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저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보여주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전쟁 상황에서는 경제가 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력들, 모든 투자들, 모든 돈들이 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구수물품 제작. 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고용률이 지금 거의 막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하는 그런 숫자예요. 예. 실업률이 거의 제일 낮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역사상으로 이게 러시아 첫 번째도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너무나도 임시적이고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큰 손해로 돌아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런 그 첨단 산업에 그 근무를 하던 노동자들 사실 조금 두뇌 유출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부터 먼저 나라를 떠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막 빨리 군수물자를 막 만들어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가 그것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부분들은 다 구멍이 뻥뻥뻥뻥뻥 그렇죠. 나고 있고 맞아요. 지금은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건데 결국은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어렵겠죠. 거죠. 예.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제 끝낼 수 있다. 내년이면 끝난다라고 유럽에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동하는 그런 거로 봐야 됩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네, 예. 반반이고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려 대선,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입니다. 대선이에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누가 그렇죠. 이기느냐에 따라 또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네. 젤렌스키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년 전쟁 끝낼 수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유럽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무기 승인하면 즉시 보복하겠다. 서방 국가한테 좀 경고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핵 운용 교리 자체를 바꿨어요. 자, 대신해서 그 핵 공유를 해주거나 뭐 이런 또는 대신해서 우리 러시아를 공격해주는 나라조차도 우리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뭘 얻어가고 누가 얼마만큼을 손해보느냐. 그러니까 내용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네. 젤렌스키는 지금 급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미 대선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좀 운용하게 해달라. 트럼프 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 벌어지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전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준 무기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용이하게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해주지 않는데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굳이 나서가지고 그걸 해줄 이유는 없어요. 왜?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러시아하고 영원히 척질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 오늘 푸틴 대통령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이란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죠.
야, 이 두 사람 만남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왜냐하면 이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원래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가 제일 많은 드론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기 이란이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유심히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이 만남이 어떤 국면 전환이라든지 다른 상황으로도 연출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들어와 하고 이제 이란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란 입장에서는 대리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하지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있어요. 본인 위에 또 예. 있어요. 그러나 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푸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곧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릴 네. 거거든요. 지금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브릭스를 키워가지고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누구든 나와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 와라. 다 난 받아줄 수 있다. 미국하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우리가 덩치가 훨씬 크고 유용할 수도 있어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하니까 중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이 지금 한 지가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아주 최고조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보복 수위를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이고 한숨 쉬었어요. 아이고 이건 뭐 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정말 화가 났어요. 날때를 예. 났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만큼 이스라엘 많이 지원한 대통령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네타냐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 비비.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별명이 비비거든요. 예. 예, 별칭이. 비비 정신 차려. 너 헛소리 좀 그만해. 그 심지어 뭐 저기 측근들 있는 데서는 뭐 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우 이 거짓말쟁이 뭐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사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더 속상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압력을 그러니까 네. 이란을 그래 이란 공격하는 거 방어권 차원에서 인정을 해줄게. 근데 정말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석유시설, 핵심 시설은 건드리지 마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타냐후가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왜? 백악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건 무슨 의미다? 서로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 그 각자 얘기만 했다. 네. 이거거든요. 예. 자, 결국 미국이 뭐 우리 좀 전에 미국은 대선이 이제 그쵸.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큰일 생기면 안 되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뭐 이스라엘 말 안 듣습니다. 바로 시리아를 공습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전쟁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의사가 교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는 네타냐후 행보를 보면 이제는 미국 말도 안 듣고 되겠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믿고 있는 게 있고 추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하겠다라고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 같습니다. 레바논 치고 나서 네. 지금 지지율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갔어요, 게다가 네타냐후. 사실 그 전장이 가자지구로 좀 한정적일 때는 계속 네타냐후가 공격을 받았어요. 너 왜 인질 협상 안 하냐, 휴전 협상 안 하냐.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 치고 있죠, 시리아 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네타냐후 잘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에서 휴전을 왜 해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왜 전쟁의 규모를 줄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이렇게 해도 미국이 결코 지원을 끊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시간은 어쩌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편이죠. 네타냐후 네타냐후 편이에요. 편이죠. 그 미국 대선이거든요. 대선 얘기 좀 하죠. 자, 지금 대선이 아주 초박빙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판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다른 방송에서도 이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허리스가 처음에 네. 막 그렇게 올라갔다가 더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긴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의 태풍이 몰아와서 지금은 남부 지역이면 난리가 네. 났어요. 예. 현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원래 해리스가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예쁘고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맞아. 또 그 이렇게 막 국내적으로 뭔가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그런 판에서는 조금 이기는 유리할 그런 것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애리조나죠. 남부 지역 그 지금 해리케인 뭐 태풍 막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죠.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인데 이런 게 사실은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날씨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전쟁 부분도 있고 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는 그걸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오바마가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오바마는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인기가 있으면서 이용을 잘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예. 별로. 심지어 해리스 듣보잡이에요. 근데 바이든 후보직 승계해서 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얘 믿어도 돼요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분위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을 잘하는 것도 네. 아니고 트럼프처럼 발로 유세장을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와가지고 방송에 많이 노출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대면으로 가가호호. 예. 내가 이 지역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활동력이 트럼프하고 비교했을 때 해리스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네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언론들하고 인터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 특히 경합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네. 경합주면 더더욱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해리스가 이걸 못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 그대로 똥줄이 탄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오바마,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지금 다 나섰습니다. 다 나왔어요. 도와주려고. 다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해리스만 믿고 가기에는 민주당이 불안하니까 민주당의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어요. 전직도 다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해리스는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그 인터뷰나 뭐 팟캐스트, 토크쇼 출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특히 트럼프는 덜 그런데 해리스가 더욱더 그런데 정말 자기 민주당의 색깔이 있는 방송에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해리스를 찍을 거겠지만 네. 중도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경합주 네.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게 정말 발로 뛰어야 하고 그 주에서 중요한 이슈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딱 그 반대의 세력의 방송을 통해서 그 주를 겨냥해야 하는 네. 그런 시간인데 해리스가 확실하게 그걸 약해요. 트럼프보다.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항상 말씀드린 또 한 명의 또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합니다. 올인한다고 하는데 특히 경합주 유세 중에 머스크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사람 돈을 풀었어요.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건 확실하니까요. 아니 근데 표를 사는 거는 미국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 자금을 대기 위한 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메리카 네. 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슈퍼팩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청원을 받는 거예요. 네. 본인 청원을 올렸어요. 뭐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총기 소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뭐 요런 거에 여러분
서약하세요. 아하. 여기 서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47달러 드립니다. 네. 극이다. 그죠. 돈을. 근데 서명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는 법적으로 걸릴 게 문제가 없는 없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명을 할 때 뭘 쓰냐면 본인의 연락처, 주소, 굉장히 개인정보를 쓴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트럼프 캠프 측이 그걸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왜 47달러인가요? 자, 47달러 뭐죠? 다음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입니다. 아, 올인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한테 올인입니다. 머스크도 참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47달러는 좀 뭔 딴 뜻이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해서 다수가 뽑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제 투표권이 있는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 부분이 아주 맹점이다. 표를 다 받아봤자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쪽이 더 유리하다. 2016년도 힐러리가 그러니까요. 이겼어요. 다수로. 그렇죠. 트럼프가 네. 된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악플 중에 네. 니네는 트럼프 지지자냐 이렇게 아니, 그거 짚어주는 아닙니다. 거예요. 짚어주는 예. 거예요. 짚어주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지 현실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은 예, 그렇죠.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트럼프고 해리스고 지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둘은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측면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누구는 대놓고 뽑아먹느냐, 누구는 음흉하게 뽑아먹느냐,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세가 K 문희정 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더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생방송 끝나고 지금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